이번 주 장르가 머니. 장르가 뉴스 2주의 머니에서는 빗썸의 62만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드러난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볼 거고요. 오랜만에 찾아온 장르가 투어 글로컬 머니에서는 세계인을 사로잡은 K 굿즈가 밀라노에서도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해서 저희 장르가 머니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장르가 토론 생각이 달라에서는요. 동계올림픽의 열기를 장르가 머니식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올림픽은 과연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최국의 이득을 가져다 줄까요? 이 주제로 경제평론가와 스포츠평론가가 썰전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를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르가 머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까치까치 설날은 나를 깨고. 아, 뒤고요. 우리 설날은 나흘 뒤래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통 이렇게 하면 세뱃돈이 나와야 되는데. 예. 자, 그럼 저희 경제 지식을 다채롭게 만들어주실 두 분의 경제 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장르가 머니에 출연하면 주가가 오른다라고 해서 다시 모셨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부적 같은 차영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적 소장님 네. 응원합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어떻게 연휴 동안 떨어질 일은 없겠네요. 연휴 동안에 고객탁금이 100조가 날개짓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증시를 잘 떠받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증시는 연휴 지나고 나면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말요? 또 달력이 빨간색으로 돼 있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모든 게 돈으로 보입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토크하기 전에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정보맨 여정 권혁중입니다. 와, 최근에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네. 오늘 우리 부적 같은 차영주 소장님 그리고 여정 권혁중 평론가님 모셨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더욱 지나칠 수 없는 코너죠. 소장님, 2주의 핫 이슈, 영주 이슈는 뭔가요? 예,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은 올림픽과 더불어서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설 연휴의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저희 표정을 읽으셨네요. 제가 네. 바라던 이슈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2월 들어서 증시의 변동성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 더 시간을 돌이켜보면 1월 달에 국내 증시는 대략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1월 효과라고 부릅니다. 1월 효과는 1년 동안 증시가 올라갈 것을 선반영하는데요. 1월 효과가 나타난 다음에 2, 3월은 증시가 다소 조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의 변동성은 이번만의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 과거에 1월 달에 증시가 올라왔으면 2, 3월은 증시가 조정을 받는 관행적인 일이다라고 보시면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언제 주가가 반등하나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 질문일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세뱃돈을 내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3월 말, 4월 초에는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4월 달 같은 경우는 2026년 1,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호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4월부터 반등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배당과 관련된 이벤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청자분들은 배당을 12월 말로 끝나는 거 아니야? 네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요게 2년 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머. 그래서 국내 상장사들 중에 약 3분의 1이 3월 말 기준으로 배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를 결산하고 나서 3월 달에 배당 기준을 해서 4월 달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서두르거나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다소 보수적으로 이익이 난 것은 좀 챙기면서 3월 말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서두르지 말자.
이렇게 이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략적으로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도 좀 마음의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2주의 머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혁수 앵커, 이번 주엔 뭘 준비했나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사상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벤트 참여자에게 62만 원을 지급하려다가 무려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해버린 건데요. 이 황당한 실수가 단순히 직원 잘못 때문인 걸까요?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이번 사태가 찬바람 쌩쌩 불고 있는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2주의 머니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평론가님 어쩌다가 이런 초대형 사고가 나게 된 거예요? 빗썸에서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벤트를 진행해서 한 62만 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케팅 담당자가 이거를 원이 아니라 개로 한마디로 비트코인 62만 개를 이제는 잘못 지급을 한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상태인데 빗썸 측 공식적인 입장은 99.7% 잘못 나간 거 다 환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실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얼마 전에 빗썸이 이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27명이 현금으로 30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미 이거는 현금으로 인출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법리적인 다툼이 아마 일어날 거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발칵 뒤집힌 상태이다. 이게 비트코인 개수로 얘기하니까 사실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벤트 참여자에게 각각 얼마가 지급이 된 겁니까? 원화로. 총 249명이 이벤트에 당첨이 되셨는데요. 네. 2,000원을 원래 지급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2,000원이요? 예, 환산했을 그러니까 때. 금액으로도 굉장히 미약한 금액이고 그런데 이게 원이 아니라 BTC, 비트코인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2,000개의 비트코인이 지급이 된 겁니다. 하나의 비트코인이 1억이니까요. 요것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2천억? 2천억 정도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 아래로 추락 급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한 9,10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네. 이게 한순간에 빠지면서 이게 8,100만 원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폭락을 하게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그 당시에 생겼어요. 첫 번째가 패닉셀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은 매도가 막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뭔가 있나? 나도 팔아야 되나? 나도 지금 팔아야 되나? 오.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보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네. 있죠. 그래서 같이 파신 분들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겼고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 담보 랜딩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 계셨거든요. 한마디로 나의 비트코인을 맡기고 담보로 해서 이거를 이제는 다른 코인을 산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 갑자기 가치가 확 내려가는 거예요. 증거 유지금이 부족한 겁니다. 어머, 어떡해. 그러다 보니까 강제 청산 당하신 분들이 나왔어요. 아이고. 이분들은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피해자들도 양산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2천억이라는 그 네. 환산액이 눈에 네. 보이면 빨리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야, 아까 2천 비트코인이 2천억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62만 비트코인이면 얼마예요, 소장님? 대략 61조 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이야, 61조 원이면 세계 총 발행량의 대략 3% 정도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늠하기에는 큰 액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 많은 비트코인을 빗썸이 다 보유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빗썸이 보유했던 비트코인은 4만 2천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태가 이렇게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4만 2천 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62만 개를 뿌릴 수가 있죠? 이게 가능한 것도 신기하고 이게 된다면 불법이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게 장부 거래 때문에 그런데요. 장부 거래가 뭐냐 그러면 장부상에 찍히는 금액인 겁니다. 제가 만약에 혁수님에게 100만 원을 보낸다. 네. 그러면 나의 통장에서 마이너스 100이 찍힐 거고 네. 혁수님 통장에 이제는 플러스 100이 생기겠죠. 100만 원을 제가 현찰로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만질 네.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냥 장부상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거래 시장도 이 장부상 거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를 나중에 장부상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만약에 1코인을 사게 되면은 네. 그 코인은요 나의 개인 키로 코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래소 거래소에. 키로 이제는 그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장부상 내 돈이지 코인은 내 이름으로 소유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장부 거래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거래소 실수라고는 하는데 아니 그럼 내 자산도 실수로 옮겨질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장부가에 있는 자산과 실질적인 자산을 크로스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분 다 주식 매매 해보셨죠? 네. 주식 네. 매매할 때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내 돈에 한정돼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크로스 체크를 하고요. 네. 또 주식을 팔 때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량만큼만 팔도록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네. 원래 빗썸도 이런 것들을 크로스 체크를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벤트였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 담당자가 단독으로 이런 것들을 실행하면서 다른 계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빗썸의 발표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평론가님 이게 이 장부 거래 이번에 발생한 이 장부 거래 문제를 보면 뭐 거래소에서 금액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버그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어떤 잠재력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는 걸로 보완이 될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을 할까 이런 말들도 많이 하세요. 근데 네. 이게 장단점이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유동성도 넘치고 굉장히 네. 좋은데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가 좀 느리고요. 개인화 지갑으로 넣어놓으면 또 리스크도 굉장히 큽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제는 12제에서 24자리의 그 숫자가 나의 개인 키가 생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혁수님이 알면은 네.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키만 알면은 그냥 네. 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본인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썼냐 그러면 이게 이제는 컴퓨터에 저장하기에는 해킹 당하니까 네네네. 종이에다 이렇게 썼었거든요. 옛날 방식 그랬어요 정말로. 종이에다 써갖고 네. 집안에 몰래 보관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만약에 분실되면 큰일 나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또 하나 생겼던 게 토큰화. 그러니까 USB 같은 걸로 이제는 그거를 이제 개인 키를 넣어놓는 거죠. 예. 네네. 근데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중앙화 거래소를 쓰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 내 장부가 있다 보니까 난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화 거래소를 하느냐 아니면 개인 대 개인으로 이런 개인 키를 가지고 거래하느냐 이런 어떤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일장일단이 있네요. 예, 일장이 다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아까 그 99.7%를 제외하고 네. 나머지는 이미 거래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어떻게 받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빗썸은. 네네.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네. 네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능 게임이다라고 지금 법 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이 뱉어내야 한다. 개인이 뱉어내야죠. 그거 이제 아. 부당이득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그럼 자산으로서 인정해야 되는데 과거 사례를 본다 그러면 이제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산으로 인정한 케이스고 예, 예. 네. 이 비트코인을 그러면 자산으로 인정해야 돼라는 문제가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자산을 인정 안 하면 이게 또 개인이 이길 수도 있는 거죠. 해당하지도 그렇죠. 않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는 굉장한 법률 쪽에서는 와우. 이게 굉장한 중요한 사례로 아마 남을 거다. 이게 키네요. 자산으로 인정이 인정하느냐. 되느냐, 그렇죠. 인정이 되지 안 되느냐. 않느냐. 네. 이게 정말 중요한 키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법 쪽에서도요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이 금융당국도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큰 돈이 오가는 만큼 정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의 그 얘기를 좀 빌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부분들이죠. 주식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소가 단일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도 현재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결국 우리가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를 꿈꾸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탈중앙화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의 관리 감독을 안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원래 코인의 존재적인 목적이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또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거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당장 일단은 정부에서 나선다라는 것들은 거래소들이 얼마큼 취약한지 아니면 전산을 잘 구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고 이용자 보호 강화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중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니까 향후에 그 관리 감독에 대한 결과치에 따라서 중앙이 어떻게 나설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도 일파만파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장부상 찍혀 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이 워낙 그 수량이 크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만약에 그 내부자 특정인이
이거를 뭐 소량씩 눈치 안 보이게 예, 오. 티가 안 나게 소량씩 장부만 조정해서 매도할 수도 있는 이론적으로 보면 가능하거든요. 완전히 없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가 그걸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이런 그 중앙화 거래소들이 대대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코인 시장이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와 진짜 금융감독원처럼 진짜 코인 감독원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감독원이 생긴 것처럼. 네. 네, 진짜 코인 감독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와, 이 점점 커져가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 과연 덩치에 맞는 내실을 갖췄는지 진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라 코인 시장을 정말 꼼꼼하게 다시 점검하고 감독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희의 경제 지식을 채워주신 권혁중 평론가님은 잠시 후 생각이 달라 해서 뵈야 합니다.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코너는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코너, 장르가 투어 글로컬 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떠나죠?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사람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곳 어딜까요? 밀라노. 정답입니다. 자, 스포츠만큼이나 열기가 뜨거운 곳으로 제작진이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 시간은 국내외 곳곳을 누비며 숨은 가치를 찾아내는 글로컬 머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돈선 체커 김도훈 기자가 글로컬 머니의 가이드로 등판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람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곳이라면 국경도 넘나드는 김도훈 기자입니다. 아니, 본인 코너 두고 지금 남해 영업장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제가 이제 국내만 체크하기에는 레이더가 너무 커졌어요. 그럼 해외 소식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 201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한창이잖아요. 네. 설원 위에서 땀 흘리는 스포츠 국가대표팀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네. 밀라노 도시 한복판에서 맹활약 중인 또 다른 국가대표팀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흔적을 추적해왔습니다. 아, 또 다른 국가대표팀이요. 너무 궁금한데 궁금하시죠? 어떤 팀일까요? 네, 스포츠 국가대표가 아니라 문화 국가대표입니다. 문화 국가대표요? 자,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 국증방 뮤즈 기억하세요? 그 뮤지엄과 굿즈의 합성어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그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없어서 못 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그 이야기가 여기서 갑자기 왜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지금 요즘 핫한 그 아이템 중 하나인 이 국증방 뮤즈. 전 세계인의 취향을 저격하기 위해 지금 밀라노에 가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오? 뉴스 보니까 네. 반응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맞아요. 뮤즈 종류가 진짜 엄청 많잖아요. 그 수많은 뮤즈 중에 어떤 뮤즈들이 우리 국가대표로 선정돼 밀라노로 갔을지 궁금하시죠? 네. 자, 뮤즈 선발 과정부터 밀라노 현지 반응까지 글로컬 머니에서 담아봤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굳은 날씨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야, 넘쳐나는데요? 지금 저쪽에 이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관계자 두 분이 뭔가 신중하게 아주 심도 깊은 토론을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고르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에서 저희 뮤즈를 전시도 하지만 현상 판매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전시를 할지 또 어떤 상품을 현장 판매할지 셀렉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뮤즈. SNS를 타고 해외에서도 인기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 이번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이탈리아에 진출. 밀라노로 향하는 뮤즈들인 만큼 남다른 선정 기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제품에 좀 집중해서 좀 이 초이스를 하시나요? 선수단, 그다음에 각국에서 온 관람객들 또는 현지인들이다 보니까 이제 여행 중에 손쉽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손쉽게 휴대할 수 있는 작고 휴대성 좋은 상품들로 셀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상품들을 보는 이유는 실제로 관람객들이 현장에 와서 어떤 상품들을 셀렉을 하는지 또 외국인 관람객 같은 경우는 관광을 오셔서 어떤 상품들을 구매를 하시는지 상품들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파악을 해서 선출을 하는군요.
국가대표까지 뽑았으니 이제 최종 회의를 해야겠죠? 셀렉한 상품들은 94종이고요. 이 중에서 19종은 현장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이번에 그 유럽 시장도 좀 보고, 그다음에 특히나 또 이탈리아 밀라노면은 그 문화의 안전 중심지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저희 뮤츠가 소개되고 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첫 수출에 대한 첫 판매, 직접 판매에 대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번이 첫 진출인 거군요. 네, 맞아요. 지난번 돈천 체크 때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이제 작년 11월에 미국 워싱턴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박물관에서 뮤츠가 판매가 됐었는데 당시 일주일 만에 완판. 네, 우와. 고객님의 사랑으로 완판. 하지만 그때 이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이 직접 나선 게 아니라 네. 소규모로 위탁 판매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반응이 워낙 좋아서 자, 이번엔 우리가 직접 한번 나서 보자. 재단에서 직접 판매, 직접 방판에 나선 겁니다. 사실상 이번이 첫 해외 진출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관계자들이 상당히 떨려하고 긴장했다고 합니다. 저도 국정박 관계자가 아닌데도 떨리네요.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 너무 기대되는데요. 근데 저 뮤즈들 다 구하기 사실 힘든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국가대표로 뽑힌 뮤즈들을 보니까 저 세트만 집으로 다 이렇게 모셔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네. 밀라노로 가세요. 역세권. 밀라노로 가서 사야 밀라노 됩니까? 가서 사세요. 저희 집 앞에 국중박인데. 그러네요. 네, 예. 자, 그럼 이렇게 선정이 됐으니까 그럼 비행기를 타고 바다 건너 밀라노로 가는 일만 남은 건가요? 아니죠. 진정한 국가대표가 되려면 아직 더 혹독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뮤즈들이 이탈리아행 트럭에 실리기까지 과정 마저 함께 확인하시죠. 이곳은 뮤즈를 보관하는 창고인데요. 뮤즈가 든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상자들이 다 밀라노로 가는 건가요? 밀라노로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 현지로 가는 상자들인 것 같은데 나가는 물량이 상당해요. 얘는 판매용인가요, 다? 네, 전체 다 판매용이고요. 이번에 아무래도 뮤즈를 처음으로 그 유럽 시장에 소개하는 거라서 저희가 이렇게 공수도 좀 꼼꼼히 하고 가서 또 사람들 반응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많은 노력을 거쳐서 저도 빠질 수 없죠. 검수 과정에 손을 보태봤습니다. 저 뭐 하나 발견한 것 같아요. 어디요? 여기 방가사에서 부처님 여기 턱 밑에 오, 하얗게 맞아요. 빠졌어요. 이름 기포. 하얗게 빠졌어요. 네. 네. 역시 내 눈을. 큰 역할 하셨네요. 진짜 감사해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몰랐었는데. 이렇게 최종 검수를 마친 뮤즈들 드디어 밀라노를 향해 출발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서울에도 이렇게 눈이 오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꼭꼭 눌러 담은 국립중앙박물관 뮤즈들이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코리아 하우스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이수빈 아나운서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수빈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수빈 아나운서가 갔다고요? 네. 와. 네. 안녕하세요.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이곳 밀라노까지 날아온 깡총깡총 아기토끼 아나운서 이수빈입니다. 네, 도훈 기자와 직원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던 이 국가대표 뮤즈들이 제가 지금 있는 이 밀라노에 도착해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깡총, 깡총. 우와. 여기가 한국이 아니라 밀라노거든요? 해외에서 이렇게 우리 전통 백자 그리고 막 전통 문양들을 만나니까 굉장히 느낌이 색다르고 신기한데요? 관광객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기분이 되게 좋네요. 뿌듯하죠? 네.
실제 구매까지도 많이 이어지네요. 여기는 밀라노지만 이 밀라노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모여 있잖아요. 이 외국인들의 취향을 저격한 그 뮤즈가 뭔지 제가 한번 물어보러 가보겠습니다. This one is that pin. I buy the pin of House of Korea. Oh, do you know some Korean culture? K-culture? Not so much. In my head, I have this imagine to think about your side of the world, so it's really representative. About that one, I found them beautiful.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쭉 둘러봤는데 여기 뮤즈들이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어떤 걸 제일 많이 찾으세요? 오늘 오셔서 많이 보셨던 게 한국에서도 유명한 까치호랑이 배지를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K-팝 데몬헌터스가 유명해지면서 요거를 제일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여기 저희 지금 갓키링도 판매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반짝반짝 빛나다 보니까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것도 예쁘네요. 우리나라에선 이 방가사에선 정말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반응이 어때요? 실제 이제 명상하는 모습이 아니고 재미있게 보시면 얘는 하트를 하고 있고 얘도 이제 볼하트를 하고 있고 얘도 이렇게 최고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재밌다고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뮤즈들이 전 세계인의 앞에 서기까지 이 고단한 여정을 함께한 직원들 역시 감회가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사실 현장에 와서 관람객들을 마주하다 보니까 긴장감이랄까요? 이런 감정들보다는 일종의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 코리아하우스에 1,700명이 방문을 했고요. 이러한 인기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어떠한 위치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 뮤즈가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이정표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번 프로젝트는 저희 뮤즈가 단순한 박물관 기념품을 넘어서 해외 시장에서 하나의 한국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밀라노 코리아 하우스가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컬 머니에서는요, 이 예술과 디자인의 본고장인 밀라노에서 이 K-뮤즈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거를 몸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올림픽도 반환점을 돌았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선수단들의 금빛 질주와 함께 우리 K-뮤즈의 금빛 흥행도 이어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컬 머니의 아나운서 이수빈이었습니다. 와, 수빈 아나운서가 지금 스포츠 뉴스를 위해서 네. 밀라노에 갔는데 와, 그 와중에 이렇게 글로컬 머니에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땐 뮤즈 사러 간 것 같아요. 영상을 소장님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좀 갖고 싶은 뮤즈 없으셨나요? 방가사용 같은 경우는 책상에다 올려놓으면서 제가 투자를 할 때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활용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네네. 왠지 좀 이 세상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싶다 할 때는 그 하트 모양, 네. 그리고 좀 골똘히 생각하고 주의 깊게 투자를 해야겠다 싶을 때는 이 생각하는 모양, 그다음에 그리고 막 올라가고 있으면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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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우리 네. 주식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 따봉. 영상을 보니까 밀라노 현지인들도 뮤즈숍 앞에서 정말 발을 떼지 못하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었어요. 네네. 이게 단순히 예뻐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체 뭐냐?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가 있냐? 이런 걸 계속 궁금해했다고 하고 묻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의미까지. 이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데 우리 전통 문양이나 디자인에 이렇게 열광한다는 게 보고 또 봐도 신기하긴 하네요. 진짜요. 네. 근데 계속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저 많은 뮤즈들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국중박에서 만드나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만들었는데요. 당연히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기획은 국립 박물관 문화재단이 기획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상품 기획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몇몇 그 작품들은 개인 작가라든지 중소기업들이 위탁을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정교한 기술력이 세상에 지금 공개가 되고 세계에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보면 마케팅 비용 없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셈이기 때문에 일석이조를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판로가 열린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외 진출에 첫 단추를 끼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또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나라로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바로 며칠 전이거든요. 2월 10일에도 뮤즈가 일본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자,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개막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특별전인데 한국 미술의 보물상자 여기에 맞춰서 한국의 뮤즈를 현지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글로벌 진출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알프스를 넘은 K굿즈의 기세가 올림픽 열기만큼이나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죠? 글로컬 머니를 통해서 동계올림픽 속 문화의 힘을 보셨다면 이제는 냉철하게 올림픽의 경제학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오늘 생각이 달라해서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 점프가 성공할까? 그건 도약하는 순간에 알아. 완벽을 위해 수만 번 도약해봤으니까. 국가대표는 나아간다. 세계 앞으로 업비트. 보고 싶어서 베리 머치 프리미엄 가나 랑드샤 치즈베리 이 겨울 가장 꿈꿔왔던 디저트 프리미엄 가나 슬링웨이 슬링웨이 슬림한 몸매 갖고 싶니? 슬링웨이 다이어트 두드림 아이의 하루는 탈수록 넓어지고 가족의 취향은 갈수록 깊어진다. 여유를 품은 공간, 감각으로 채운 스타일. 취향을 넓히는 패밀리 SUV 푸조 올뉴 5008. 장르가 머니의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코너죠.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자,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그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엄청난 축제의 장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연 올림픽은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세금 낭비로 끝나는 사치일까요? 흥미로운 질문이죠. 자, 이 질문에 답변을 얻고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자,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 또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포츠를 너무 사랑하지만 어깨와 무릎이 부실해서 결국 눈과 입으로만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스포츠 평론가 이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익숙한 얼굴 네. 권혁중 평론가님도 여의도 정보맨 여정 권혁중입니다. 와, 오늘 올림픽 스포츠를 이야기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포츠 전문가 또 경제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큰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게 배달앱을 켜서 치킨과 족발과 많은 것들을 시켜서 함께 해요. 미리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스포츠 열기, 응원 열기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소비재들 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 경제적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때 정말로 치킨과 맥주가 정말 잘 팔렸었죠. 그렇죠. 네. 저희 그때 직접 가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비재 중심으로 좋은 흐름은 분명히 이어지는 거 맞고요. 무엇보다 빅 이벤트가 열린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는 이뤄내기 위해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선투자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이런 어떤 GDP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투자 영역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 고용 인원도 당연히 또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이런 스포츠 빅 이벤트고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바로 네.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시작부터 치열한데요. 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치킨 맥주 판매량 얘기하셨는데 아니 24년 전 얘기를 하십니까? 24년 전에 그랬죠. 그랬어요. 실제로 2018년까지도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야식집, 치킨, 뭐 배달 이런 쪽에서 이제 매출이 늘어요. 근데 정말 반짝 늘어요. 1, 2주. 잠깐이다. 네, 세 발의 피죠.
그러다 보니까 저 그거 투자했다가 손해본 적 있어요. 아,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어떻게 된 겁니까? 24년 전에 통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딱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이 과연 경제에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자, 한 줄로 표현해 주세요. 자,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거야?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자,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오늘도 거야? 할 거예요. 누군가.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거야? 그리고 지금도 계속 속이고 있다. 자, 권혁준 평론가님. 승자의 저주가 아니다. 다 하기 나름이다. 아, 네. 거짓말 하는 게 아니다. 네, 다 하기 나름이다. 와, 처음부터 치열한데요. 자, 올림픽이 나라 경제에 득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따져보기 위해서 실제 경제 성적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20년 이후에 있었던 올림픽들, 그래, 우리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2020년 이후로 하죠. 자, 2020년 이후에 있었던 올림픽들의 경제 성적표, 권혁준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저는 도시 재생 측면에서도 굉장히 크나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 올림픽을 이제 꼽는 거죠. 왜냐하면 뭐 정치를 떠나서 이제 경제적으로 측면만 본다 그러면 진짜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확 바뀐 케이스가 서울 올림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에서 글로벌 나라로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갔던 계기가 저는 서울 올림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형의 가치가 굉장히 있었던 것이 이제는 빅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평창 올림픽도 마찬가지죠. 지금 경제적 효과를 본다 그러면 GDP가 한 0.2% 정도 이제는 영향을 줬다. 물론 큰 수치는 아닙니다. 네, 큰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고용도 한 23만 명 정도 더 추가가 나왔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즉 간접적으로 보면 한 10조에서 한 3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라고 사실 사후 평가에서 이렇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없었다, 뭐 경제 효과가 아니다라고 얘기에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말씀해주신 이 사후 평가에 따른 어떤 객관적인 수치들을 보니까 실제로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IOC 같은 얘기예요. 실제로 서울 올림픽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올림픽 역사상 IOC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세 개의 성공 사례가 있어요. 뭐죠? 84년 LA 올림픽, 88년 서울 올림픽,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세 개만 성공적인 올림픽이에요. 나머지는 실패예요. 근데 꼭 IOC나 올림픽에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됩니다. 예로 듭니다. 요렇게. 우리 권혁준 이렇게 평론가님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평창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평창에서 좀 득을 봤다고 했잖아요. 평창이 수익이 13조 9천억 원 정도 돼요. 네, 13조 9천억 원, 네. 거의 14조네요. 네, 그 정도 돼요. 근데 이 수익 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국비, 세금이죠. 그리고 강원도민들에 대한 세금,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12조 원을 투자해 준 게 있거든요. 네. 요걸 수익으로 잡아놨어요. 우리 세금이 지금 12조가 들어갔어요? 들어갔었어요. 평창이 지금 돈을 벌었다라고 하셨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끝난 지 6, 7년 지났잖아요. 경기장 시설이 매년 사후 유지 관리비로 60억 원씩 적자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 360억 원을 돌파했어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 해결 방안이 안 보여요. 계속 매년 60억 원씩 쌓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뭐 인프라라던가 그런 모든 경기장 시설 것들이 이런 것들. 더 그래서 이상 뭐 60억 원씩 숨만 쉬어도 나와요. 60억 원씩 까여요. 이 경기장 시설 제발 이제 국가가 좀 관리해 주세요. 지금 시위예요.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경기장의 사후시설 어떻게 하냐? 레거시다. 올림픽의 레거시다. 올림픽 유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걸 활용한다. 더 많은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평창이 진정한 겨울 스포츠의 메카가 될 수 있다. 뭐가? 어디가? 익숙한 지금 문구예요. 네. 평창올림픽 개최하기 직전에 제가 정말 그거 제가 안 많이 된다 들었던.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굉장히 댓글로도 많이 온다고 다 혼났어요. 근데 지금 봐요. 강원도민들이 제발 국가가 가져가.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제가 하기 나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까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성공한 사실 올림픽이거든요. 바르셀로나 보시면 이제는 오래된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공장지대예요. 근데 이제는 올림픽이 열리니까 스포츠 행사가 열리니까 거기 뭘 했느냐? 공장 이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변가가 완전히 그냥 낙후돼 있었는데 그 해변가 다 개발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되게 완전 좋은 관광도시죠. 관광지잖아요. 네. 올림픽이 아니었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가능한 거죠. 왜냐면 올림픽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인프라 시설이 갖춰지는 거고 거기에서 막대한 이제는 관광 수익이 나오는 거고. 저는 생각이 다른 겁니다. 바르셀로나 얘기하셔서 또 반박할게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왜 바르셀로나처럼 되지 않았을까? 바르셀로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부터 바르셀로나라는 도시 자체가 가우디 양식의 건축물로 가득하고 굉장히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었어요. 그 해안, 지중해 해안도 멋지고. 근데 그것이 올림픽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IOC도 입에 거품을 물고 바르셀로나의 성공사를 홍보합니다. 그럼 그 옛날 사례를. 평창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하기 나름이라니까. 하기 나름이라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평창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 평론가님 궁금한 게 네. 역대급으로 망한 올림픽도 있나요? 역대급으로 망한 올림픽 대표적인 게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이죠. 아, 몬트리올 올림픽 때문에 아무도 올림픽 개최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에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요? 올림픽. 몬트리올 올림픽이 어땠길래? 몬트리올이 그래요? 당시에 70년대에 2조 원의 재정 적자를 냈어요. 2조 원의 재정 적자는 어마어마해요. 그 30년 동안 빚 갚았어요. 70년대 몬트리올 시민들이. 예. 지금으로 환산하면 정말 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몬트리올 시민들이 올림픽 한 번 하고 2주 올림픽 축제 즐기고 30년 동안 빚 갚느라 아니 우리나라에서 2036년도 하계올림픽 유치전을 좀 노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그럼 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옛날에 경쟁자들이 다 발뺐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무형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대표적인 세계가 베이징 올림픽이라고 보거든요. 그 전에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확실하게 본다 그러면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글로벌의 리더로서 완전히 등극을 했어요. 그건 다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저 기억나는 게 네. 사실 개막식 때부터 와 역시 대륙의 스케일은 다르다. 네. 제대로 준비했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글로벌의 이제는 그 나라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이미지가 국가 이미지가 확 바뀌었거든요. 야 언제부터 중국이 이렇게 발전했지? 그러니까 투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 근데 이 이후부터. 부분은 저도 좀 동의하는 바가 네. 있어요. 중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발전했고 언제부터 이렇게 글로벌 리더로서의 아젠다를 제시하지? 이제 국제적 투자자들이 중국의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기 안전하구나. 이게 지어도 되는구나. 투자해야 되는 거야. 물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로 인해서 이제는 리쇼어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는 많이 공장이 또 다시 한번 중국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이전까지 보더라도 이런 어떤 무형의 이미지까지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숫자에 가장 냉정하게 얘기하신다는 경제학자분들이 요 얘기할 때만은 무형을 갖고 와. 측정할 수 없는 얘기를 해. 무형의 가치가 크다. 어떻게 이거 1조라고 하면 1조고 10조라고 하면 10조고 1,000원이라고 하면 1,000원이에요 이거는. 그렇잖아. 무형의 가치잖아요. 사실 결국 평론가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지금 이종우 평론가님 말씀도 일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결국 그 안 좋은 상황으로 귀결이 되고 끝나는 걸 피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올림픽을 위한 성공 공식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요? 저는 말씀드린 게 사후 활용에 대한 이런 그 정책적 진입이 아니라 사후 우선이라는 키워드로 가야 된다. 사후에 어떻게 활용하지? 이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기획 단계에서 이거는 사후에 이렇게 쓸 거야라고 정해놓고 이제는 올림픽을 유치하는 거죠. 여기에 시민이 참여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 참여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여해서 사실 세제 혜택 주고 자금 가지고 AI라든지 로봇에 투자하는 거야. 결국에는 큰 틀로 본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이제는 올림픽들이 시민이 참여하는 펀딩으로 구축이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펀딩했던 분들에게 배당 수익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성공할 수 있는 올림픽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희 주식할 때 생각해보면 배당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아닌 쪽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배당주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잘하기 나름이다부터 해서 하기 나름이다, 잘하면 된다, 그다음에 펀딩하자 뭐 이런 다 좋아요, 다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그 모든 것에 전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언제까지 거짓말할 거야? 과거처럼 해서 안 돼요. 과거처럼 부풀리게 하고 경제효과 부풀리고 거짓말하고 들어가는 예산 줄였다가 올림픽 끝나면 우리가 예산을 초과했네요. 150%만 초과했습니다. 이건 진짜 레포토리예요. 진짜. 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이러고 이종우 있고, 평론가님이 생각하는 미래 올림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성공 공식은 뭐예요? 이게 솔직해져야 돼요. 앞서 말씀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서부터 대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오죽하면
스포츠계 일각에서는 차라리 아테네 한 섬에 그냥 올림픽 전용 경기장을 짓자. 그럼 계속 거기서 개최를 하는 진지하게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올림픽이 그랬지 않냐. 네. 차라리 이렇게 하자. 일단 솔직해지고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계획만 네. 잘 세우고 또 합의가 잘 된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올림픽, 성공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 같은 거지만 진짜 이 시대에 중요한 게 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끝으로 달러를 통해 확인해 볼 텐데요. 생각의 차이를 얼마나 느끼셨는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 정도면 매우 달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우 달랐습니다. 매우 달랐습니다. 자, 치열한 코너 정말 잘 들었고요.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올림픽을 단순한 스포츠 축제로 바라봤거든요. 근데 이 경제적 관점으로 보니까 아예 새롭게 보이네요. 그렇죠. 또 다르게 보이죠? 네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늘 경제적 효과가 좋았던 것만도 아니고 늘 안 좋았던 것만도 아니거든요. 네네. 이번 201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소장님? 이번 올림픽은 굉장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고려를 많이 한 올림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영상에서 언급을 했지만 올림픽을 하고 나서 꼭 돈을 많이 썼는데 그걸 회수할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쟁점이 많이 됐었어요. 네네.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올림픽을 유치 안 하는 게 좋지 않아? 라는 어떤 그러한 불편한 시각도 존재를 했었었죠. 그래서 IOC에서 2014년에 대대적인 변화를 선언을 했는데요. 바로 올림픽 아젠다 2020이라는 개혁안을 냈습니다. 올림픽을 지속 가능한 축제로 만들자라는 것이 이 아젠다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이번에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사실상 올림픽 아젠다 2020이 나온 첫 번째 답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혹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라는 대회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일 도시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 분산 개최하는 것도 뭐 비슷한 맥락이겠죠. 뭐 비용 절감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코르티나 단페초라는 곳은 1956년에 올림픽 개최지입니다. 기존 시설이 있었던 곳들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다양한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분산 개최를 하자라는 것이 이번에 주요한 골자인데요. 네.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네.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발텔리나, 발디피엠메 이렇게 4개 지역에서 경기가 분산돼서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동계 스포츠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설 비용이 안 들어가죠. 그리고 사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점을 안 남기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올림픽이 되고 있지 않을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기장의 약 90%를 기존 시설과 임시 구조물로 충당을 하면서 건물 신축을 최소화했고요. 선수촌 같은 시설은 대회 이후에 대학생들 기숙사 재활용한다고 해요. 네. 산악 지역의 숙소는 이동식 모듈러 주택으로 지어서 관광지 숙소로 다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와, 근데 또 모듈러 주택 하면 요즘 한창 유행하는 그쵸,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공정도 짧고 예, 예. 빨리 올라가고. 네. 예, 거기다가 또 대학생들의 기숙사로까지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참 현시대적으로 잘 그 방안을 마련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생각이 달라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2036년에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좀 쓰고 있다고 해요. 네. 일단 뭐 유치에 성공을 해야 알겠지만 만약 올림픽을 열게 된다면 또 전략적인 고민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올림픽 축제가 열리는 그 짧은 순간에만 행복한 게 아니라 대회가 끝나고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올림픽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이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세계에 알리는 전환점이 됐던 것처럼 또 한 번 그런 멋진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 올림픽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또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 연휴 동안에도 JTBC와 꼭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 많이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모두 부자 되세요. 세뱃돈 많이 받으세요.